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보라입니다. 누이쩌 문을 열면서 누이쩌 가족들의 참여 문자도 열어놨습니다. 샵 0945번의 유료 문자 그리고 유튜브 팟빵 댓글도 가능하고요. 라디오에서는 94.5M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의 탑3를 꼽아주신다면요? 뭐 일본의 경제보복 예.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네. 오늘 발표가 있었으니까 자사고 문제 예. 들어가야 되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예. 자, 그럼 그 중에 저희 뭐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우리 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예. 일본의 경제보복부터 가보십시다.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수출 규제 조치 철회해라. 우리 좀 협의 좀 해보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뭐 거절할 거는 예상을 했는데 예. 추가 보복의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 이게 걱정인 거죠. NHK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예. 아베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NHK가 약간 뭐 친아베 성향이긴 한데 이걸 감안해도 이것을 이용해서 계속 여론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선 도쿄에서 황보고현 특파원이 전해온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당한 제재를 철회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을 일본 정부가 하루 만에 거부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과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문제를 바꾼 것으로 이를 두고 한국과 협의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제재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今回の措置というのは技術管理これを適切に実施する上で必要な日本国内の運用の見直しであって協議の対象ではなくその撤回は考えておりません。 일본 정부는 다만 한국의 수출 당국에서 사실 확인을 요청해 온 만큼 여기에는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現在、今回の運用の見直しについて、事実確認を求められております。この事実確認についてはですね、これは我々としても説明をすることはやぶさかではありませんので、 사실상의 경제 보복 조치를 둘러싸고 한일 정부가 만나도 큰 진전을 기대하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제재 수정이나 철회는 절대 없다고 미리 선언한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측의 잘못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안전 보장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논리를 대며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일본의 근거를 반박하며 WTO 위반임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여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NHK 여론조사 결과 적절한 조치라는 응답이 45%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 9%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아베 총리가 규제 철회는커녕 이 같은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선거 압승을 위해 더 강한 보복 조치를 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아니 벌써 일본 민심도 흔들리나 봐요. 예. 그러니까 한국이 역사 문제로 뭐 일본을 공격한다. 일본의 중요한 화학 물질이 한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계속 예. 여론을 흔드는 모양입니다. 예, 뭐 흔들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예. 두 가지 노림수가 이제 보이는 거죠. 첫째, 한국 정부와 기업, 한국 정치권의 여권과 야당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도록 유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역시 좌파 정권이다, 북한에 퍼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기 좋게 판을 짜보려는 그런 눈치가 보이고요. 또 과거사 정리를 놓고 진보 보수 진영이 우리의 진보 보수 진영이 예. 충돌하도록 그래서 국론이 분열되도록 하려는 아베 정권의 노림수라고 봐야겠죠. 예, 뭐 첫 번째는 국열 분열의 노림수다라는 예. 점 짚어주셨고 두 번째는 뭔가요? 수출 규제 이슈가 분명한데 여기다가 예. 북한을 슬그머니 이제 끼워 넣는 거죠. 어. 그렇죠? 예. 그래서 과거에 미국은 이제 미일 동맹을 기본축으로 해서 동북아시아를 움직였는데 예. 트럼프 정권은 최고 지도자끼리 계속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는 걸 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끼어들 틈이 없죠. 북미, 한미, 남북 정상회담으로 계속 일을 추진하니까. 그래서 결국 목리를 부리는 겁니다. 예. 어떻게든 그 자리에 한번 끼워보려고. 그렇죠. 예. 근데 이러다 보면은 미국이 북핵 협상 자리에 일본도 뭐 자리 하나 만들어줘라고 얘기를 할까요? 글쎄요. 기대는 하겠지만 예. 어려운 이야기일 겁니다. 트럼프도 김정은도 원하는 바는 아니죠. 왜냐하면
아베 총리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조건 없이 만나자고 벌써 몇 번이나 메시지를 보냈는데 예, 그렇죠. 북한은 뭐 이런 지하에 또 거절했고 또 일을 복잡하게 자꾸 여러 나라 참여시켜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아베 정권은 결국 한국의 발전을 견제하고 한국의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고 또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주도권 회복을 노리는 그런 이제 속셈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앞서 이제 일본이 뭐 추가 보복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분야를 조심해야 됩니까? 전기차, 수소차 같은 거 우리나라의 예. 미래 산업 분야가 표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높고요. 이 내용은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한국의 개선 움직임이 없으면 규제 품목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한국 측 대응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추가 규제 품목 역시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분야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들은 이 교육 품목의 제한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국산화율을 높이거나 수입선을 다변화하거나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중에서도 정밀도가 높은 일본산 기계를 쓰는 업종의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화수소 등 재료 수입 규제로 타격을 입은 반도체 업계는 기계 장비 역시 일본산 비중이 높아 비상입니다. 또 패널 제조에 이용되는 노광 장비는 전적으로 일본산에 의존해 추가 규제에 포함되면 업체들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미래 기술 분야가 일본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들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데다 수소차 연료 탱크 재료인 탄소 섬유는 전적으로 일본에서 들여옵니다. 정부는 일본의 추가 규제에 대비하고 있다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정부가 관련할 수 있는 대책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결정이 되면 그 발표 시기와 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대비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분야일수록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기업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일본의 검은 속내죠. 화학물질의 대북 반출 의혹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나왔어요. 네,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우리는 일축했습니다. 네. 양자 협의는 12일 금요일로 잡힌 모양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표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근본 일본 측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하여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화수소의 수입, 가공, 공급, 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2일 오후로 현재 조율되고 있고요. 도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계속 처리를 요구하고요. 이번에 거기에서 된 건 이번 일본이 근본 조치를 취하게 된 그런 내용에 대한 그 사실 확인과 또 우리 쪽의 입장을 가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번에 일본과 함께 일본과 만나려 하는 것입니다. 네, 일본의 이런 발언, 이낙연 국무총리도 위험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 정부 차원에서도 발언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안보 질서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대북 제재를 위배했기 때문에 해서 무슨 반도체 부품을 북한에 빼돌린 것처럼 그 사실을 호도하고 참으로 치졸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펴는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께서 어떤 의도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정부 차원에서 항의를 섞어서 질문을 해놨습니다. 아직 답이 오질 않았는데요. 자칫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안보 질서를 흔들 수도 있는 위험할 수도 있는 발언이다 하고 우려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30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네, 이 경제단체장 4명도 함께합니다. 네. 이제 우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우리 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을 얼마나 겪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참석하는 주요 그룹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그룹 등 30대 그룹 총수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인데요.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현재 일본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 그룹의 다른 최고위층 임원이 대신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우리는 미국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은 뭐 일본과도 동맹 관계인데 과연 뭐 우리 편을 좀 확실히 들어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은 한미일 동맹을 중시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까지는 뭐 어느 정도 관망세였는데 미국이든 일본이든 우회적으로라도 우리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할 듯합니다. 예. 김세호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롤런드 마셀러스 미 국무부 국제금융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만납니다. 연말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놓고 미 측과 관련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안보 전략과의 관련성도 집중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일본의 한국 기업 제재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역 전략의 핵심인 한미일 안보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견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일 모두 동맹 관계인 미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이끌어내는 우회 전략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 일본 내에서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맞대응을 하기보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가운데 정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했습니다. 또 오는 23일에서 24일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일본 경제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할 예정인데 국제사회를 상대로 일본에 대한 압박 노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대기업들은 뭐 어찌어찌 버틴다고 해도 중소기업들은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래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10곳 가운데 6곳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이대로 이어지면 6개월도 버티지 못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중소기업 중앙회가 269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네요. 역시나 10곳 중에 6곳은 일본 수출 규제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자체적인 대응책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예. 대해서도 대책이 없다라는 응답이 46.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은 뭐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걸 나타내는 방증으로 분석됩니다. 그동안 좀 궁금했던 거를 정리해 보는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요. 예. 일본 정부가 늘 북한에 따지고 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나쁜 문제입니다. 예. 이거를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긴 얘기인데 예. 6.25 전쟁이 끝났습니다. 네. 근데 북한에는 인력난이 심각하죠. 그렇죠. 전쟁에서 다 죽었으니까. 예.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돈도 없고 노동력도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알겠죠. 그래서 일본의 뭐 조총련계 제일동포들을 북한으로 맞습니다. 예. 데리고 갔죠. 뭐 예. 제일동포 북송 사업이라고 하죠. 예. 25년간 9만에서 10만 명 사이에 제일동포가 재산을 팔아서 짊어지고 배를 타고 북한으로 건너갔습니다. 예. 일본도 이걸 은근히 반깁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 일본 내에서 제일동포들은 왠지 반체제 또는 어. 불순분자 뭐 이런 식으로 대접을 받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일동포 젊은이들이 이제 북한으로 다 떠나는 거를 반겼죠. 그러나 이제 북한에서의 삶이 뭐 기대와는 달랐겠죠. 다르죠. 예. 뭐 북송 제일동포들의 삶이 많이 비참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북한 체제에도 적응을 못하고 속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제일동포들은 북한에서 또다시 반체제 불순분자가 되는 거죠. 일본에서처럼. 예. 그래서 북한은 이들 중에 상당수는 수용소에 수감하고 일부는 또 일본인으로 위장한 간첩으로 활용하려고 훈련을 시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북에 간 제일동포들은
이 일본 말을 잘 못해요. 그렇죠. 네, 우리말 교육만 열심히 받아서 예. 그리고 일본 문화도 잘 몰라요. 어. 예, 그래서 일본 말과 일본 문화를 가르치고 신분 위조에도 필요한 일본인들을 한적한 어촌 마을에서 막 납치를 해가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라는 게 일본의 납북 일본인 문제. 그렇습니다. 예. 북한은 13명을 납치해서 8명은 숨졌고 5명 남았다. 돌려보내마 하면서 송환했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은 아니다. 우리가 파악한 건 17명이다. 라고 해서 지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청문회 주인공인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 말고 많이 등장한 이름을 좀 꼽아보자면요. 뭐 예. 윤대진, 황교안, 양정철 뭐 이런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예, 검찰 내에서 워낙 친분이 깊다고 소문이 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예. 그리고 예상대로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도 이름이 자주 나왔고 특히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정말 많은 시간이 이 사람에게 할애가 됐습니다. 예. 청문회는 자정까지 이어졌습니다만 뒤끝이 개운하지는 않은 청문회가 돼버렸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윤 과장이 자신이라고 인정한 과거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코너에 몰렸습니다. 본 거 어때요? 본인 목소리 맞죠? 맞습니다. 윤 후보자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빠져나갔지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이 윤대진 검찰국장이더라도 언론에는 거짓 인터뷰를 한 셈이 돼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다만 6번이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처벌까지 피해간 윤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에 윤 후보자가 관여했는지는 의혹만 무성하게 남았습니다. 현직 경찰인 증인까지 불러놓고도 이렇다 할 한방이 없었던 겁니다. 윤대진이든 개입을 했다 이 사건에 뭔가 압박이 있다 이 두 사람이 압박이 있다 이런 근거가 있어요? 근거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꺼낸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삼성 상품권 수수 의혹도 군불만 떼다 말았습니다. 윤 후보자는 상품권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고 한국당은 법원에서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면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총리입니다. 황창리에게 총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갔다가 확정되었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난 윤 후보자에게 맹공을 퍼붓던 한국당은 과거 한나라당에서도 영입 제의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머쓱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한국당에서도 윤석열 총장 후보자를 욕심내 가지고 접촉해서 출마해달라 했는데 사실 있죠? 뭐 지금 한국당은 아니고 과거에 저 한나라당 시절에 그런 적이 좀.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서훈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후보자까지 엮인 양 원장이 부담일 수는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정을 넘기며 시끌벅적했지만 결국 남는 건 없는 알맹이 빠진 인사청문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과 관련해서만 예. 좀 간단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뉘앙스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거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 당시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가 하나 필요하겠구나. 누구한테 가서 한번 물어나 봐라고 얘기한 거냐. 변호사로 그 사람을 쓰라고 선임을 권유한 거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 문제죠. 예. 그다음에 결국은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친동생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냐 아니면 윤대진 검사와 친했던 윤석열 후보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냐. 앞서 보셨듯이 관련 녹취도 나왔고 예. 위증을 한 거냐 아니면 인터뷰 때 거짓말로 얘기한 거냐. 이 둘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대진 검찰국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는데 그렇다고 해서 논란이 아직 진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장을 빠져나옵니다.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허위 답변 논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나도 16시간 했는데 좀 갑시다. 청문회 막바지 윤 후보자가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를 놓고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 후보자는 시종일관 부인했는데 이를 뒤집는 뉴스타파 보도 녹취가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남석한테 문자를 넣어주라 그랬다고. 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한 문자를 넣어서 하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 윤 전 서장의 동생이면서 윤 후보자와 막역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직속 부하이던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고 윤 후보자는 자신을 보호하려다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변호사도 윤 검찰국장이 윤 전 서장을 소개했고 우울증이 심해 말상대를 해줬을 뿐 사건을 수임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자도 이 변호사 소개를 두고 논란이 있지만 실제 선임으로 이어지지 않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서장이 2014년 국세청을 상대로 낸 파면 취소 소송 판결문을 보면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 변호사는 2012년 9월 12일 윤 전 서장이 경찰 내사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선임계를 국세청에 제출했습니다. 국세청이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서장이 수신자인 복무규정 준수 통보 안내문을 이 변호사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해외 도피까지 했던 윤 전 서장을 검찰이 3년 만에 무혐의 처분한 사건 처리 배경도 의문을 남깁니다. 윤 검찰국장의 해명을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당시 윤 후보자가 거짓 인터뷰를 하면서까지 윤 검찰국장을 보호하려던 이유를 둘러싼 논란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논란이 진정이 안 되니까 윤석열 후보자가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 관여하거나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 내용과 일단은 같습니다. 윤 후보자 청문회 준비팀은 7년 전에 한 기자와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서 청문회 종료 직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민께 혼선을 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2012년 윤 전 서장에게 이남식 변호사를 소개한 건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이 윤 검찰국장의 형이 경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윤 검찰국장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없게 하려고 이제 당시 기자에게 전화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 내가 소개시켰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혹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뜻이겠죠.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후폭풍이 거셉니다. 별 문제 없다. 빨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하자라는 여당과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우철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막판 거짓말 논란이 터지며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전부 자신의 목소리로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되겠습니까? 기억의 오차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 전화통화한 내용과 기억하고 내용이 7년이나 지났는데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야의 치고받는 공방은 지도부 간 설전으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문제 제기를 한 방이 없었다고 깎아내리고 즉각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공세는 빗나간 화살처럼 엉뚱한 곳으로만 날아갔습니다.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야당은 파상 공세로 맞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다면서 윤석열 후보자가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와 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당당한 위증을 묵도해야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다면서 한국당과 함께 자진 사퇴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인사청문회장에서 하루 종일 거짓말을 한 사실은 도덕성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정면 돌파를 주장하지만 안으로는 거짓말 논란 돌발 변수에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이걸 모를 리 없는 한국당은 총공세 태세입니다. 청문회는 끝났지만 다시 한번 좀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임명을 강행한다면 저희들이 제기했던 의혹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확인해 나가는. 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에 나섰고 민주당은 불필요한 정치 공세라고 맞서고 있어 윤석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현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첫 소식은 뭡니까? 네, 거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일단 이 사건 시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오후 2시 17분 거제시 옥포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예. 피의자는 45살 박모 씨입니다. 전 부인이 근무하던 건설회사 사장 57살 A씨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먼저. 이후에 같은 건물 20층 옥상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예. 회사 직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었는데 인근을 수색하다가 이 박 씨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오후 3시 20분입니다. 범행 거의 1시간 만인데요. 예. 그리고 이제 이후 현장에는 위기협상 요원, 그리고 범죄 프로파일러, 그리고 경찰 특공대가 투입이 됐습니다. 무려 14시간 40분 정도의 대치와 설득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 오늘 오전 6시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박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까지는 좀 설득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시간이 뭐 14시간 40분. 네. 이제 상당했는데 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던 건가요? 일단 그 현장에는요, 일단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문 요원들이 배치가 됐는데 예. 여기 이제 위기협상 요원 6명, 그리고 프로파일러 1명, 그리고 경찰 특공대 11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예. 주로 이제 피의자 설득과 자수를 유도하는 작업이었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나 보니까 이제 개인 신상 관련된 좀 뭐 하소연이랄까요? 그 부분이 있었고 또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그 불안함, 그리고 그간 이제 살아왔던 인생 이야기를 굉장히 반복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 경찰들이 범행 관련해서 혹은 또 설득을 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은 이야기를 이제 돌리거나 아예 말을 하지 않으려는 자세로 일관을 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좀 불안했던 심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까지의 이 박 씨의 심리 상태를 프로파일러가 분석을 했는데요. 예. 혼란스러움, 그리고 다시 약간의 안정감, 그리고 다시 혼란스러움이 반복이 됐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현장에 있었던 프로파일러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예. 시간을 달라는 이야기는 최초 우리가 협상을 진행했을 때 이후에 약 한 2시간 정도 후부터 계속 지속이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혼자 뒀을 때 그 위험성을 저희가 감지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특별히 저희가 혼자 있을 수 없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위기협상 전문가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안정감이 있었다라는 판단하에 자신이 투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시간을 조금 줬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설명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밤샘 대치 끝에 날이 밝자 이제 박 씨가 다시 좀 안정감을 찾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박 씨의 멘트 중에서 이제 투항을 생각해보고 있으니 시간을 달라라는 요구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고 마지막에 남긴 말이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하다.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경찰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이제 좀 더 추정은 있는데 수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좀 정리를 해봅시다. 박 씨가 있고, 박 씨의 전 부인이 있고, 그다음에 등장하는 건설회사 사장이 있고, 예, 맞습니다. 이 세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서 확실히 밝혀진 부분은요. 일단 박 씨는 이 전 부인과 작년 5월에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 씨의 전 부인은 이미 숨진 이 사장 건설회사 사무실에 2014년부터 격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확인된 부분이 5월 이 두 사람이 합의 이혼 후에 올해 4월 박 씨가 전 부인과 재결합을 원해서 집에 한 차례 방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5월에도 일하고 있던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 부인이 그전에는 없던 이런 그 전 남편의 방문 그리고 또 재결합 요구에 불안감을 느껴서 경찰을 통해서 신변보호 요청을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긴급 호출기, 스마트워치를 또 지급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쨌든 그 사장을 현재 지금 살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박 씨가? 범행 동기는 밝혀졌나요? 일단 범행 동기도 역시 경찰이 주력해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일단 범행 동기를 확실히 알려면 또 유서가 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데요. 예. 일단 이 부분은 현장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유서는 이 대치 중에 유서를 이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박 씨가. 근데 유서를 어디에 이제 있었냐면 휴대전화, 우리가 그 케이스라고 하죠. 예, 예. 그 휴대전화 케이스와 휴대전화 그 기계 사이에 끼워서 바닥으로 던진 겁니다. 예, 예. 내용으로는 이제 전부인과의 문제로 인해 내가 먼저 간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이 유서의 전체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마 수사 중인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 사건 관련해서 좀 온종일 좀 관심이 높습니다. 예. 포털 사이트에도 좀 상위권으로 검색어가 예. 올라갔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전부인과 숨진 사장 사이 내연 관계의 그 범행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섣불리 보도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이야기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예. 피의자는 구두진술상 전처가 다니는 회사 대표하고 전처와의 내연 관계를 의심을 했고 그래서 범행을 한 것으로 진술을 구두하였고 이에 대해서 전처는 그것이 피의자의 오해다라고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건 피의자의 전적인 오해다라고 네.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예. 일단 수사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됩니까? 일단 피의자의 박 씨 말씀하신 대로 이미 숨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수사하는 경찰은요.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예. 하지만 수사는 계속 진행합니다. 이 박 씨의 이 사건 전후 행적 그리고 범행 동기 혹시 이제 과거에 정신병력이 있었는지 등 전반적인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저도 분노를 금치 못했던 소식인데 16개월짜리 아이를 인질로 잡고 돈을 빼앗았던 예. 3인조 강도 사건에 관련된 얘기죠? 맞습니다. 피의자 31살 조모 씨 등 일당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예.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제 소명이 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영장을 발부한다라고 사유를 밝혔는데요. 예. 앞서 오늘 오전에는 광주지방법원에서 피의자 이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형장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왜 아이를 인질로 잡고 흉기로 위협했습니까? 이 때문에 범인이 저질렀습니까? 도주하는 뒤 어디에 숨어 있었어요?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3인조고 네. 여성과 그 아이를 이제 위협한 사건인데 좀 사건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건 발생은 지난 4일 발생했습니다. 예. 오후 1시 광주 북구 아파트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예. 조 씨 등 일당 3명이 아파트에 침입을 해서 40대 주부 그리고 16개월 된 아기를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모자를 위협을 해서 빼앗은 금품이 총 1,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예. 과정을 좀 보면은 공범 3명 중에 2명, 조 씨와 이제 27살 한 씨가 있는데 이 피해자 주부를 흉기로 위협을 했습니다. 위협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현금 2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아기를 죽이겠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피해자 통장을 빼앗아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또 다른 공범 34살 김모 씨를 또 이제 직접 예금액을 찾으려고 했는데 통장 비밀번호가 오류가 나서 이제 실패하는 과정이 생깁니다. 예. 근데 또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이들이 주부의 휴대전화에 또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또 깔아서 현금 서비스와 카드 대출까지 받게 또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범행 시간이 한 2시간 정도가 되는데요. 이 2시간 정도 동안 16개월 아기가 인질로 잡혀 있었던 겁니다. 예. 아, 좀 만약에 제가 당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무서웠을 것 정말 같은데 무섭네요. 예. 네. 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까?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각각 이 일당들 3명에 대한 빚이 좀 있었는데요. 예. 예를 들어 뭐 조 씨는 3억, 김 씨는 1억, 한 씨는 2천여만 원 정도의 빚이었습니다. 각자 빚을 지게 된 이유는 좀 달랐지만 어쨌든 이 3명의 공통점은 돈이 필요해서였었고요. 예. 그래서 인터넷 카페에서 이런 범죄를 모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범죄를 이제 서로 아는 사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래픽을 이제 보시면은 조 씨가 예. 먼저 인터넷 카페에서 글을 올립니다. 이걸 보고 또 다른 그 김 씨가 연락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씨가 돈이 너무 급하다라는 글을 올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글을 보고 이미 정해진 이 2명의 공범이 한 씨에게 연락을 해서 함께 범행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담이 된 거고요. 또 이들의 범행 수법이 사실 또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특수강도 사건과 상당히 유사한데 실제로도 이 사건의 그 범행 수법을 모방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한낮이잖아요. 1시쯤이라고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아파트란 말이죠. 왜 이 모자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범행 대상이 되었는가? 미리 알고 있던 사이는 아닌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예.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이제 인터넷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기 때문에 지인 관계는 아니었는데 그럼 왜 하필 이 아파트였냐? 좀 의문을 던질 수 있죠. 범행 하루 전 일당들이 이제 광주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 범행 대상을 물색하게 되는데 날이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더위에 방충망을 치고 현관문을 열어놓은 복도식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우선 물색했다라는 것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요즘 날이 얼마나 더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기도 같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좀 현관문을 열어서 뭐 한기도 식힐 겸 잠깐 열어놓은 그 사이에 좀 더운 여름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것도 뭐 밤도 아니고 낮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있을 텐데 그걸 또 범행의 대상으로 삼는군요. 예,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0945번의 유료 문자, 유튜브 팟빵 댓글과 함께합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 문제죠. 서울 자율형 사립고 13곳 가운데 8곳에 대해 무더기로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대학 입시 위주의 교과 과정 운영 등이 재지정 여부를 가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권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지역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는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배재고 등 8곳이 재지정에서 탈락했고 하나고 등 5곳만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자사고의 운명을 가른 것은 선행학습 등 대학 입시 위주의 교과과정 운영 여부 등이었습니다. 청문 대상 8교는 자사고 지정 목적인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비교적 감점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재지정 취소 학교 8곳이 기준 점수 70점에 미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교 서열이 생길 것을 우려해 학교별 점수 등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자사고 운영평가가 이른바 자사고 죽이기가 아님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는 일각의 우려처럼 자사고 폐지를 위한 자사고 폐지 정책을 위한 것이 아니며 단지 지난 5년간의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한 것입니다. 교육청은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학교 8곳에 대해 청문을 연 뒤 교육부에 취소 동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올해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자사고는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등 11곳으로 확정됐습니다. 평가 대상 전국 자사고 24곳 가운데 절반 가까운 학교가 재지정에 탈락함으로써 자사고 폐지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사고 측은 물론 정치권까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큰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고 말이에요. 예. 뭐 입시 부정 문제도 있고 해서 뭐 세간에서는 탈락도 예상을 했었는데 했었죠. 살아남았습니다. 네. 의외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예. 반면에 2014년 평가 때 지정 취소 혹은 취소 유예 처분을 받았던 7곳은 이번에 다 탈락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시비가 엇갈렸는지 김정균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전국 단위로 학생을 뽑는 하나고. 지난 2015년 입시 부정 논란이 있었고 이후 교육청 감사에서 여러 차례 경고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사 결과 평가 항목에서만 최대치인 12점이 깎여서 일찌감치 유력한 탈락 후보로 꼽혔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고 재지정 통과는 의외라는 평가입니다. 하나고는 다양한 교과 과정과 인성 교육 등을 인정받아 재지정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사고 측에서 제기해온 감사 관련 감정 등 지적설의 항목이
평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번에 재지정에서 탈락한 자사고 8곳 중 7곳은 5년 전인 2014년 평가 때도 기준 이하 점수를 받았던 학교입니다. 당시 경희, 배재, 세화, 이대부고, 중앙고는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 신일 숙문고는 지정 취소가 2년 유예됐다가 구제된 적이 있어 5년 만에 다시 자사고 지위를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는 이들 학교가 지난 5년 동안 자사고 지정 목적에 맞는 학교 운영을 위한 개선 노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 전보다 기준 점수가 10점 상향 조정됐고 대부분 비공개로 이루어지면서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유gin입니다. 네, 서울 자율형 사립고들은 뭐 크게 반발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서울시 교육청의 8곳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서 각본에 짜맞춘 평가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뭐 서울 자사고 교장연합과 학부모연합, 동문연합 그리고 자사고 수호시민연합으로 구성된 자사고 공동체 연합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애초부터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부당한 평가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고요. 평가 기준 설정, 평가위원 선정, 평가 전반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끝까지 자사고 폐지 기도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자율형 사립고 24곳의 평가 결과가 발표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당분간 논란은 좀 불가피할 것 같아요. 힘들죠. 예. 논란이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처럼 한 곳이라도 탈락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는 식의 집단 반발은 좀 타당해 보이지는 않고요. 청문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탈락한 학교들이 함께 문제점을 잘 정리하고 지적하고 소명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아마 옳을 겁니다. 예, 자사고라는 학교 형태가 도입된 이후 10년째 줄곧 계속되어 온 논란이기도 하고요. 언제까지 이래야만 하는 걸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더 놓고 얘기를 하자면 지금까지의 평가 결과를 정리하면 공교육 전체가 동시에 수준이 높아지는 거는 어렵다. 교육의 질을 그렇게 갑자기 한꺼번에 높일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형태의 학교를 만들어서 거기만 차별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자꾸 수월성 교육이라고 진행을 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성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늘고 그러면서 충돌이 있는 거죠. 교육이 학생 모두를 존중하고 학생 각자에게 맞도록 다양하면서도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고등학교 교육 체제는 과연 뭘까? 그리고 그것만 갖고 될까? 대학 교육도 개혁이 되어야만 하니까 그 둘을 묶어서 이제 우리는 깊은 고민을 정말 터놓고 시작을 해야 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정말 교육 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저임금 심의 소식 한번 알아볼까요? 파행을 겪고 있죠. 오는 노동계가 아예 불참했습니다. 노사 격돌이 극심해서 아마도 주 후반은 돼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이 내용 좀 자세히 전하면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었고요. 하지만 이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하면서 파행됐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최저임금 삭감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적어도 11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종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의 불참이 길어지면 이 최저임금 결정이 며칠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교육 당국의 교섭도 파행을 겪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실무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이 본격적인 회의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교육부 측이 교섭자로 나서는 대신 참관만 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비정규직 노조가 반발한 건데요. 교육부 관계자는 이 사용자는 교육감들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직접 교섭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이미 광주 등 대표 교육청 관계자들로 실무 교섭단이 꾸려졌기 때문에 우선 교섭을 이어가자라는 입장입니다. 서울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로 예비 신부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유족이 서초구청과 건물주를 고소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소를 했고요. 서초구청 담당자 3명을 포함해서 건축주,
감리인, 철거업체 관계자 등 7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또 유족과는 별개로요, 이 서초구청도 건축주와 감리인, 철거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네.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꾸렸다고 하죠. 예, 네. 이 고소 고발과는 별개로 공사 관련자 13명 가운데 7명을 입건해서 이 철거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고요. 조만간에는 이 구청 관계자도 불러서 철거 관련 심의와 감독 등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휴가를 나왔던 육군 일병이 한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이고요. 육군 23사단 소속 21살 A 일병입니다. 네. 예. 그 육군 23사단, 23사단은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들어왔을 때 해당 지역의 경계를 담당하던 그 부대이죠. 예, 맞습니다. 당시 북한 목선은 지난달 15일이죠. 네. 새벽입니다. 새벽에 삼척항에 들어왔고요. A 일병은 그날 오후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군 당국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예, 군 당국은 이 A 일병이 북한 목선 상황과 관련이 없고 조사 대상도 아니었다. 다만 A 일병이 지난 4월부터 이 간부로부터 업무 관련 질책을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예. A 일병의 휴대전화에서는 메모도 발견됐는데요. 군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있었고 소초장과 중대장에게 고맙고 죄송하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윤준청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네. 성폭행과 수십억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죠. 예.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윤중천 죽이기에 집중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강희경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구속 기소 후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윤 씨 측 변호인은 가장 먼저 검찰의 수사 자체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법령상 근거 없는 대통령 지시와 법무부 훈령에 따라 발족한 김학의 사건 수사단이 성과를 내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김 전 차관 성접대 여부를 밝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른 유력자들의 뇌물수수 등을 밝히기 위해 윤 씨를 구속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미 불기소 처분된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고 왜곡된 진술을 유도했다며 군사정권 시절 강압수사나 다름없다고 비유했습니다. 검찰이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윤중천 죽이기로 여론을 호도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이 동영상 주인공이라고 밝혔는데도 왜 윤 씨가 원흉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작심 발언을 이어간 윤 씨 측은 성폭행과 사기 등 혐의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성폭행 부분에 대해 양측이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만큼 가장 먼저 성폭행 피해 여성을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함께 기소된 김 전 차관 측도 첫 재판에서 성접대를 비롯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김 전 차관 재판에 윤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만큼 두 사람의 법정 대면도 조만간 성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시행한 수출 규제를 명백한 경제 보복 행위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악화되는 한일 관계를 봉합할 해법은 무엇일지 한신대 일본학과의 하정문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와 일본 사이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다라고 이제 공식적인 해명은 일본이 했습니다만은 글쎄요, 한국 책임으로 신뢰가 무너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일본이 이러는 논리적 근거는 어떤 겁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신뢰가 무너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의 신뢰가 무엇인지는 현재까지 일본 정부가 얘기한 것은 한국의 무역 관리 실태가 일본이 원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요. 가령 수출 관리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예. 여기에 3년 동안 응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정말 애매한 부분은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 수출 관리에서. 예. 근데 그게 뭔지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는 7월 1일 날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그 전후 관계를 따져봤을 때 그리고 몇 명의 강요가 얘기하는 부분은 명백히 강제동원 문제 판결을 가지고 한국 정부가 일본이 요구하는 중재라든지
그다음에 외교적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예. 나아가서는 6월 19일 날 한국이 발표했던 제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예. 거부하면서 즉 한국 정부의 성의 있는 대응을 하지 않는 신뢰관계의 훼손 이런 네.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은 우리가 뭐 이렇게 특혜를 많이 받아왔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한테 다들 특혜를 주는데 일본만 안 준다 이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동안 한국에게 특혜를 주어 왔는데 일본에 그걸 갖다가 회수하면서 다른 나라들하고 똑같이 대우하겠다는 건데 뭘 자꾸 그러느냐 이런 식인데 우리가 그렇게 특혜를 많이 받아왔습니까? 어떤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특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신뢰라고 하는 단어는 무역 관계는 쌍방 간의 신뢰의 부분입니다. 네. 가령 일본의 지금 문제가 되는 세계의 품목들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고객입니다. 예. 즉 일본의 회사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삼성이라는 고객이 필요하고 예. 당연히 상호 무역 관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대 조치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특혜라고 얘기하는 발상도 굉장히 자기들을 우월시하는 측면이라면 예. 사실은 한국을 멸시하는 시각이 있지 않나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국이 그 중요한 자기네들의 수출한 품목에 대해서 부적절한 관리를 한 것처럼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것이 북한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인데 결국 이제 북한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과거사 때문에 문제를 삼고 그다음에 강제징용사 당한 사람들의 배상 문제 거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판결이 이걸 직접 얘기를 죽어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그 부분이 이제 어쨌든 WTO에 제소한다는 얘기를 한국에서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베 정부도 그렇고 일본의 역대의 경제 정책의 핵심은 역시 일본도 무역 국가입니다. 예. 그 수출을 하면 수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교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뢰를 교환한다는 의미인데 한국 정부를 향해서 강제동원 재판의 문제에서 일본 정부의 의사에 따르지 않는다고 제재를 가한다. 이건 누가 봐도 굉장히 제국주의적인 발상이고 네. 21세기 현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불균형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본 정부는 오로지 무역 관리, 수출 관리의 문제에서 한국의 책임이 있고 예. 거기에 제일 사실은 복마전으로 있을 수 있는 북한 문제를 끄집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7월 4일 날 일본의 경제산업성 장관인 세코 대신이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트위터에 강제동원 재판 문제로 한국의 신뢰가 손상이 되었다는 걸 트위터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흔히 우리가 아는 일본 단어로 일본의 속셈, 혼내가 드러났다. 예.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결국 속내는 항상 깊이 감춰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일본 여론은 뭔가 이렇게 좀 먹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한국에게 그런 규제를 한 것이 잘했다라고 하는 대답이 60%에 이르렀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아베 정권의 속내가 궁금합니다. 정말 참여연 선거를 앞둔 국내 정치용인지 네. 대외적으로 분명히 한국이 이 대법원의 판결을 어떻게든 처리해 주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국제적으로 또 다른 목표가 있는 것인지 대내용 대외용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 부분은 그 배경이 복잡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일단은 먼저 기폭제가 되니까 가장 먼저 내세울 중요한 이유는 강제동원 재판을 둘러싸고 한일 간의 외교적인 마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게 결국 일본으로서도 예. 충분히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다. 즉 한국에 눌려 지내는 단순히 가해 국가로서 일본만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고요. 또 하나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의도하진 않았습니다만 G20 이전에 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7월이고 더 늦출 수도 있었지만 참여연 선거에도 일종의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자민당에서도 지금 선거 기간 중입니다만 여러 가지 지침을 내려보내는 데에 이 문제를 언급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로서는 한국의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은 일본이 원래 원류였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사실 가져온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어떤 면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일본이 한번 새로운 권토 중례를 모색한다라고 하는 그런 커다란 목표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 물론 이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낮은 부분입니다만 그런 의심까지 갖게 할 정도로 이번 조치로 한국에서 바라보는 일본의 신뢰가 많이 손상됐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일본이 얘기하는 추가 제재 조치도 있을 수있다라는 것이 왠지 좀 설득력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추가 조치까지 또 얘기할 정도로 일본이 계속 이렇게 강경하게 밀고 나가는 거는 일단은 엄포용일까요? 아니 실제로 강경하게 어느 정도는 밀 것 같습니까? 저는 일본이 얘기를 꺼냈으면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규제하는 방식은 7월 1일 날 발표가 세계 품목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은 리스트 방식의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 항목에 대해서는 적어도 하지 않는 것이고, 근데 이보다 더 포괄적인 부분이 이른바 캐치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일본의 경제 산업성의 법규를 바꾸는 부분입니다. 시행령을 바꾸게 되면 한국을 이른바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하는 건들마다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관계는 연결되어 있고요. 7월 한 달 어쨌든 한국 정부, 그다음에 국제적인 여론, 일본 내부의 동향을 염두에 두면서 8월 달에 바로 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게 아마 어떤 면에서는 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인데 현재로서 진전이 없다면 일본 정부는 그대로 갈 것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어떻게든 우리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일본의 경제산업청하고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실무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접점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본은 이미 오지 말라라는 얘기도 했었고 오더라도 지금 현재 이 제재 해제에 대한 얘기는 일체하지 않겠다. 다만 보조적인 설명 부분은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12일의 협상은 일단 서로 간의 입장을 확인하는 평행선을 긋는 쪽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우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저쪽에 계속 뭔가 심각한 정도의 어떤 수준에 도달하는 표현들을 조금씩 이제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해결하려면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지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출 규제 문제에서 이른바 무역 전쟁, 분쟁의 수순으로 가는 것은 양국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제3자 쪽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바람직한 수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강제동원 문제를 한국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풀 것인가? 어차피 고민할 지점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정부로서도 지금 현재 일본이 요구하는 중재나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제소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있는 무역 마찰을 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역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일종의 해법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 같은 걸로 일본과 협상을 해보는 것도 결코 한국에 손해보는 딜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정무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판다 얘기 하나 더 할까요? 또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물 판다가 아니고요. 무기를 판다라는 얘기입니다. 뭔지 짐작이 갑니다. 미국이 타이완에게 22억 달러어치 무기 판매를 결정했다. 뭐 당연히 중국으로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반발하죠. 그렇죠. 미국과 중국은 더군다나 이제 무역 마찰을 좀 봉합해 가려고 하는데 이제 열흘 정도 지났는데 타이완 문제로 다시 또 대치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바람잘 날 없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타이완에 판매하기로 한 무기는 모두 22억 달러어치, 우리 돈으로 2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핵심은 타이완 지상군의 주력이 될 M1A2 에이브럼스 전차 108대입니다. 저공 비행하는 적기를 격추하는 휴대용 스팅어 미사일 250기도 포함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특히 탱크의 경우 타이완의 영내 위협 대처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타이완의 방어 능력을 개선해 미국의 외교와 안보를 지원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과 맞서고 있는 타이완 정부는 미국의 감사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나아가 미국처럼 이념이 비슷한 국가들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중국은 미중 관계와 타이완 해협의 평화를 위해 무기 판매를 철회하라고 경고했습니다. 我们坚决反对美方向台湾出售武器，敦促美方立即撤销有关的军售计划，停止美台的军事联系。 타이완 문제에 무력 사용도 불사한다고 했던 시진핑 주석의 반응도 초미의 관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남미 순방에 나서는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의 뉴욕 경유설도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가까스로 무역 갈등을 봉합한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타이완 문제로 대치하면서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콩 대규모 시위의 시발점인 이른바 송환법에 대해 캐리람 행정장관이 그건 이미 사망했다고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주말마다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사태가 심상치 않아 보이니까 슬쩍 뒤로 예.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니까 뭐 서둘러 민심을 수습하려는 시도겠죠.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리람 장관이 홍콩 정부 청사에서 주례 회의에 앞서 송환 법안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대 진영의 법안 완전 철폐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는 겁니다. But there are still lingering doubts about the government's sincerity or worries whether the government will restart the process in the Legislative Council. So I reiterate here, there is no such plan. The bill is dead. 람 장관의 그동안 입장은 현 입법회 임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폐기될 것이라며 송환법 추진 무기한 보류였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확실한 결론이 아니라며 주말마다 대규모 시위를 이어갔고 급기야 입법회 청사 점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과격 시위를 빌미로 홍콩 정부가 반격의 기회를 잡은 듯 대대적인 시위대 검거 작전 등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홍콩 시민들은 지난 주말 20만 명이 넘게 거리로 나왔습니다.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이처럼 사망 선언을 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철회를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However, he only said that the bill is dead. We cannot find the word dead in any of the laws in Hong Kong or any legal proceedings in the Legislative Council. 람 장관은 또 반대 진영을 달래기 위해 경찰의 과잉 진압 여부를 판단할 위원회도 가동하고 대학생 대표들과 대화도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시위에 나선 많은 홍콩 시민들은 람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이 정도로는 시위 사태가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네, 오늘 누이적 가족들의 문자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자사고 재지정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누이적 가족 중에서 236님이죠. 마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유일의 자사고는 숙문고인데 재지정 취소라니 안타깝네요. 만약에 정말 꼭 내 자녀를 자사고에 보내고 싶었다는 분은 저렇게 되면 이제 멀리 있는 어딘가를 또 골라봐야 되니까 또 어려움이 있으신 거죠. 빅토리아님께서는 유튜브에요. 사교육을 부추기는 자사고는 폐지해야 한다라는 의견 주셨고 9007님은 반면에 다른 의견 주셨네요. 국은 자사고를 왜 축소시키려 하는지 정부의 대국민 설명이 부족한 듯합니다. 대학이 획일적인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그 입시 제도부터 먼저 개혁해야만 우리 교육이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아마 자사고를 비판하는 분들의 생각도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들을 성적 순대로 줄 세워서 상위의 몇 퍼센트는 자사고로 다 보내버리니까 나머지 일반 고등학교가 마치 슬럼화된다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성적이 나쁜 학생들만 가는 학교처럼 비치는 이런 서열화를 없애야 된다. 또 그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부의 대국민 설명을 촉구하는 의견이었고요. 오늘의 명언님께서는 어른들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아이들만 좀 고충을 겪는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그러다가 또 다시 지정되고 또 지정이 취소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이들 교육만 희생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또 유튜브에서 난 푸른 하늘님은 올바른 교육 정책을 내지 않는 교육청, 교육부는 반성하셔야 됩니다.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 좀 하십시오라고 일침을 주셨네요. 교육은 뭐 백년지대계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항상 교육 정책이 뒤바뀌어서 너무나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도 많은 의견 드려왔는데요. 유튜브에서 영남 학판이 의견 소개할까요? 일본과 치킨 게임을 시작했다. 누가 먼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지 한번 부딪혀보자 이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6935님께서는 현재는 여야 국회의원들, 정치인들도 단결해서 대처해야 합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서는 그나마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듯합니다. 일본이 묘하게 한국 사회 내에 이제 균열을 일으키려고 애를 자꾸 쓰니까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되겠다 하는 경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산성 막걸리님 거제 살해 사건 때문에 전화를 주셨네요. 문자를 주셨네요. 그렇게 그 사람을 죽이고 본인의 인생을 버릴 만큼 그게 그렇게 중요했는가? 라고 물음표를 찍어주셨습니다.
이 밖에 9007님께서는 뉴이저를 향한 응원 보내주셨습니다. 변상욱 안보라님의 뉴이저를 시청하면 정치, 경제, 문화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라는 의견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예. 쏙쏙 들어오는 뉴스를 위해서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은 또 전국에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짧지만 아주 강한 물폭탄이 예상되는 지역도 있으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